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대형 구조물인 보일러 타워가 붕괴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에 휘말린 9명 가운데 2명이 구조됐고 현장에서는 지금도 매몰자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고가 발생한 지 8시간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장에서는 소방당국이 조명을 밝히고 야간 구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낮 시간대보다는 시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소방당국은 매몰자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붕괴 사고가 났다는 신고는 오늘 오후 2시쯤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무너진 시설물은 가동이 중단된 높이 60m 정도의 보일러 타워입니다. 구조물 일부를 잘라내 발파 작업 때 쉽게 무너지도록 만드는 취약화 작업 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 작업자 7명이 매몰된 거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소방은 2명의 위치를 확인해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1명은 의식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들이 구조물과 땅 사이에 끼인 거로 보고 땅을 파내 구조하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매몰자 5명의 위치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사고 초기에 구조된 2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크레인 등 장비와 인력 2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무너진 구조물이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구조작업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YTN 차상입니다. 네, 이렇게 현장 소식을 차상은 기자가 전해드렸고요. 조금 전 현장에서는 소방당국의 4차 브리핑도 있었습니다. 네, 매몰자 구조 상황 등에 관해서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조 현장하고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3차에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드린 부분도 많고 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많이 내용들이 나온 거는 크게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상태는 지금 2분이 지금 안에 확인을 해서 지금 구조를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원체 구조물이 무거운 게 지금 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이게 구조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어렵고 진척도 지금 좀 늦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우리가 구조대가 8개 구조대에서 지금 그 인원을 가지고 계속 지금 투입을 돌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못 찾는 부분 그분들 찾으면서 구조할 확인된 부분은 이렇게 꺼내려고 애를 쓰고, 나머지 부분은 찾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 아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구조가 지금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정화 때문에 우리가 지금 4호기, 5호기는 붕괴가 된 거고 6호기가 있는데, 지금 이 두 4호기하고 6호기가 굉장히 좀 위험성이 아직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거를 좀 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거 와이어로 꿀떡하고 좀 묶는 작업을 좀 우선 할 겁니다. 하고 4호기는 지금 그마저도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고, 지금 구조를 하기 위해 2분도 계시고, 안에 또 다른 분도 5분도 지금 못 찾은 분도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크레인을 바로 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바로 매달고 뭐 이렇게 자르고 이래 하기가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인데, 지금 구조 기술 전문가, 구조 기술자, 기술사 이런 분들이 지금 와가지고 지금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구조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들어서 뭐 짤 것인가,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 그게 지금 단판에 이렇게 결정을 이렇게 좀 내기가 지금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관님 두 분하고 시장님하고 우리 그 청장님 그 직무대행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그에 대한 회의를 지금 면밀히 좀 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도 지금 좀 길어지는 상태고, 지금 저희들은 일단 구조를 하기 위한 우리 구조대원들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할 겁니다. 계속 하고, 지금 크레인을 붙인다든지 구조물을 어떻게 하는 부분은 계속 지금 어떤 방법을 지금 좀 찾고 있는 중입니다. 좀 찾고 있는 중이니까 그게 좀 시간이 조금 지체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인원이 아직 매물자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가 잘 우리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변화가 생기면은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고, 지금 예상외로 시간이 좀 많이 좀 길어지겠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니까 그렇게 지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두 분도 아직 구조가 안 된 상태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질문. 쓰기 전에 구조는 가능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야간에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할 것인가 자체도 지금 아직 정확한 이 구조 방법이 지금 확실히 나오지는 않으니까, 내일 아침이 될지 뭐 내일이 될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돼요. 그런 부분. 대화가 가능한 분이 한 분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대화를 뭐 이렇게 가능하다기보다는 의식이 좀 있는 상태였는데, 그거는 저희들도 어떻게 장담을 이렇게 뭐 하기는 어려운데. 그분하고 계속 소통을 하려고 뭔가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그런 부분은 뭐 처음에는 의식이 좀 있으니까 예를 서지만은 지금 이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저게 엄청난 하중이 지금 눌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람을 뭐 빼낸 상태에서 어떻게 뭐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지금 좀 어려우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 구조를 지금 아직 되지 않는 상태니까 그분하고 지금 뭐 대화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지금 어렵습니다. 구조는 안 되더라도 뭐 물이나 음식을 공급하거나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 그 정도는. 반응을 확인하셨었다고 했는데 예. 그 반응이 현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은 아까보다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조금은 이렇게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고 골든타임이 몇 시간 정도라고 보시면 발생하고 나서 앞에 보고 있는 이 구조에 대해서 골든타임을 이렇게 뭐 이야기하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좀 그에 따른 어떤 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꼭 그거는 이렇게 뭐 몇 시간이다, 뭐 몇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 어떻게 눌려 있느냐, 어떻게 뭐 끼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정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지 고립만 돼 있으면은 우리가 뭐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빼낼 수는 있겠지만, 몸이 눌려 있다든지 그렇게 발견이 됐을 때는 골든타임이라는 그런 이야기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조물 모두 상상하는데 대략이라도 얼마나 되는지 예? 차이 구조물 전체 크기가 대략이라도 대략 이렇게 저희들도 이렇게 뭐 기술자하고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 이상으로 새덩거리 구조물이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무겁다고 보시면. 몇 톤 정도?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겠어요.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하진 않았어요. 과장님 3차 때 저희가 생명 발견 그 구전 관련해서 여쭤봤었는데 뭐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아니, 그것도 아직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재는 좀 그 부분 빼내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그 부분은 그 구조 대상자에 대한 그분들의 어떤 그 추가적인 그런 부분은 지금 더 이상 이렇게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아까 굴착기로 파서 이제 접근을 아니 굴착기가 아니고 그 사람이 겨우 우리가 구조대원들이 한 사람도 겨우 두 사람도 겨우 이렇게 들어가는 공간에서 이걸 파는 거기 때문에 굴착기로 파는 게 아니고 그래 확보를 해서 이제 빼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파서 공간 조금 낮나요?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나름 우리가 이렇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3차 브리핑 때랑 비교해서 진척이 거의 없다고 봐도 진척이 좀 진행되는 게 크게 없습니다. 없고 저 구조 뭐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전문가들이 와서 지금 블루가 호출시켜 놓고 지금 회의를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아직 도착 안 한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진행되면서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그 틈새로 들어가서 수색 작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뭐 사고 나갈 위험성은 없는 겁니다. 우리 그 위험 때문에 그 제가 아까 그 뭐 말씀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많이 들어가서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일부 사람 그 구조대원이 들어갔다가 보고 그 사람이 다시 나오고 다른 대원들이 다시 들어가고 그래 하는 부분이고 우리도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게 저기서 2차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대원들도 굉장히 그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지금 고려해서 그 병행해서 그렇게 구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발견된 2명은 저희가 지금 살아있다고 건강 상태가 어떤지. 예, 지금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매몰 사고 현장 브리핑 듣고 왔는데요. 지금 네. 일단 인명 피해가 총 9명이 매몰이 됐었는데 사고 초기에 2명이 구조가 됐고 현재 7명 중에 매몰된 7명 중에 2명이 네. 확인이 된 거죠. 네, 확인이 구조 된 건 작업 중이라고. 예, 네. 그 2명에 대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데 한 명은 의식이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그것도 지금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브리핑에서 골든타임을 딱히 이야기하기 힘든 상황이고 상황이 또 야간이라서 상황 변동성에 대한 예측이 좀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구조대원들의 안전까지 고려하면서 그렇습니다.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보일러 타워가 거의 3기가 있었고 그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 중에 오늘 사고가 난 건데 가운데 있는 5호기가 무너졌고 양 옆에 있는 2개의 보일러 타워 역시 지금 상당히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요. 워낙 무거운 구조물이었기 때문에 지금 구조 작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네. 있다는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새로운 구조 소식이 또 들려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울산 화력발전소 매몰 사고와 관련해서 인명 구조에 장비, 인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이 대통령이 울산 매몰 사고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구조 인력의 2차 안전사고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구조물 매몰 사고와 관련해 다른 발전사들도 유사 작업 현장을 상대로 긴급 안전점검을 벌일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소방청이 구조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발전소 측에 협조를 당부했다며 사고 발전소를 찾아 현장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산업재해 담당인 고용노동부와 함께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 수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오늘 진행됐는데요. 예상대로 김현지 부속실장의 불출석을 둘러싸고 시작부터 여야 간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습니다. 몸싸움과 SNS 조롱 논란까지 벌어지며 회의는 온종일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습니다. 먼저 강민경 기자입니다. 칼을 갈고 나온 국민의힘은 시작부터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불출석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당의 반발은 입틀막, 입을 틀어막는다고 받아쳤는데 이 말이 도화선이 돼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야당 의원 입틀막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김현지를 보호하고 싶습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급기야 퇴장하다 돌아오던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기현 의원이 부딪히며 양측의 기싸움은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야당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배치기는 소수당 테러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갑자기 이기현 의원이 육중한 몸집으로 다가오더니 민주당도 질세라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맞받으며 웃지 못할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폭력을 먼저 행사한 것은 몸을 던진 것은 송원석 대표입니다. 가까스로 시작된 질의 역시 김현지 부속실장의 이름만 나오면 고성과 설전이 반복됐습니다. 나와서 해명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나와서 해명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못 나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김현지 실장의 권력이 민주당 원내대표보다 강하다는 주진우 의원의 SNS 글에 위원장인 김병기 원내대표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회의를 중단시키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김현지 실장이 권력자니까 내가 거기에 꼼짝 못한다 이렇게 야지를 넣은 건데 막 가자는 거네. 저한테 반론할 기회를 주십시오. 싫습니다. 그냥 떠드세요. 논란의 당사자인 김현지 부속실장은 애초 설명대로 이 대통령의 외부 일정을 수행하는 대신 대통령실 경내에 남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회 운영위 출석을 염두에 두라며 대기를 지시한 걸로 알려졌는데 여야가 끝내 증인 채택 합의에 실패하며 여의도에 오진 않았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씨의 의혹을 샅샅이 조사하겠다며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쏠린 국정감사장 분위기를 바꾸는 데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 부속실장을 용산에 대기시킨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이를 고리로 대기쇼라고 재차 역공을 펼쳤습니다. 이어서 정인용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과 보조를 맞추며 김건희 씨의 문화재 사적 이용 의혹을 집중 파고들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9월 휴궁일에 경복궁 근정전 왕의 의자에 앉아보고 같은 해 3월엔 엄격한 통제구역인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방문 기록도 없이 다녀와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실 국정감사장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하자 대통령실은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이렇게 국가의 수장고라든지 또는 주요 문화재에 함부로 들어가서 국민들의 영린을 건드린 사태에 대해서 발본색원하고 대통령실은 비상계엄 사태도 다시 꺼내들며 당시 가담한 공무원들이 있는지를 조사해 행정적 책임을 묻는 별도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쏠린 국정감사장의 관심을 전 정권 의혹으로 돌리겠다는 의도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기 중이었다는 사실이 공개되며 다시 주도권은 야당으로 넘어갔습니다. 민주당이 애초에 김 실장 출석을 합의해주지 않을 걸 알면서도 이 대통령이 용산에 김 실장을 대기시키는 쇼를 벌였다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마치 국회를 존중하는 듯 대기를 하라는 지시를 하셨다는 지시쇼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지 실장은 오늘 하루 종일 대기했다는 대기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실장이 이 대통령의 산불 일정 동행으로 오후에만 출석을 못하는 거라며 이를 출석 거부라고 표현하는 건 과하다고 언급한 우상호 정무수석을 향해서도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 모두 이를 알면서도 모른 척 사실상 출석 거부쇼를 벌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강훈식 실장은 오후 산불 일정 동행 직전 이 대통령이 지시를 내려 오전부터 국감장에 와 있었던 참모들은 알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5세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찾았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 5.18 국립묘지를 방문했는데 일부 시민단체 반발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집권 여당 대표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양대 노총이 65세 법정 정년 연장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지 하루 만에 정청래 대표가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은 겁니다. 정년 단계적 연장은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반영돼 있다며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법정 정년 65세를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일 역시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상당히 반영되어 있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정책 관련 전 정권과의 차별화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강성노조, 귀족노조와 같이 매도했던 윤석열 정권과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며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민주당의 영원한 동반자고 산재 예방 예산 확대와 노동자 작업중지권 입법 등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정년 연장의 올해 내 추진을 두고는 기업과 청년 고용 등도 감안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보수 정당의 험지로 꼽히는 광주를 찾았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했는데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고성과 함께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정동영!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하네! 정동영 불러라! 경찰과 지지자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민주의 문을 통과했지만 추모탑까지는 가지 못하고 중간에 묵념한 뒤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장 대표는 민주 영령들의 제대로 예를 갖추지 못해 아쉽다며 앞으로 매달 한 차례 이상 호남을 방문해 진정성을 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매달 호남을 방문해서 여기 지역에 있는 분들과 직접 긴밀하게 소통하고 지역민들이 당면한 여러 민생 문제나 여야 사령탑은 각각 전통적 지지층과 외연 확장에 집중하는 하루를 보냈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의 표심 경쟁도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응하는 대검찰청 검찰 제도 개편 TF가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대검 검찰 제도 개편 TF는 어제부터 일주일 동안 검사와 수사관 등을 포함한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 문항에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가운데 근무를 희망하는 곳은 어디인지, 보완 수사가 필요한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40층 안팎의 고층 건물 건축이 허용됐습니다. 정부가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시의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묘신 종묘입니다. 단순하면서도 정제된 장엄함이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조선시대 최고의 건축물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정전 앞의 공간은 종묘의 핵심입니다. 종묘 정전, 저 길이가 100m 넘는 저 길이가 물체처럼 타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저 종묘 정전은 잘 보이지 않고 앞에는 공간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건축을 이제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구나. 논란은 2004년 종묘 맞은편 세운사구역 재개발에서 시작됐습니다. 종묘의 역사 문화 환경을 해친다는 지적이 계속됐고 오랜 논의 끝에 2018년 건축물의 높이를 71.9m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층고 제한으로 사업성이 떨어지고 재개발이 계속 표류하자 서울시 의회 등이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141.9m까지 허용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녹지도 만들고 그리고 재개발을 더욱더 활성화해서 민간 자본이 활발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사업.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종묘 앞에 건물들이 높이가 조금 높아집니다. 대법원도 서울시 의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부가 서울시 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시의 결정 근거가 된 시의회 조례가 문화재보호법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단 국가유산청도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고층 건물이 들어서더라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지위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결국 종묘 앞 세운사구역 개발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국가유산의 보존이냐 개발이냐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서울시의 계획 변경 고시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위험에 처한 유산에 올라 등재가 취소될 여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허 청장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가 종묘 맞은편 재개발 사업지인 세운 4구역의 높이 계획을 140m대까지 높인 데 대해 실로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허 청장은 유산청이 지난 2006년부터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고 회의를 거치며 세계 유산 영향 평가를 받으라는 유네스코 권고안에 따르라고 했지만 시는 에이펙 기간 기습적으로 변경 고시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형기지국 펨토셀 관리부실로 무단 결제 사태를 초래한 KT가 지난해에는 가입자 개인정보가 된 서버에 악성 코드가 감염된 걸 확인하고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더 확인하고 엄중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KT 무단결제 사태를 조사해온 민관합동조사단이 발견한 건 KT가 지난해 외부 침입 사실을 확인하고도 은폐한 정황이었습니다. 악성 코드를 발견하면 3일 이내에 당국에 신고해야 하지만 KT는 신고는커녕 감염 흔적까지 숨기려다 꼬리가 잡혔습니다. 백신을 돌린 흔적을 발견을 해서 이게 무슨 상황이냐라고 저희가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자료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 모두 43대의 서버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는데 가입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서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사단은 KT가 보고한 규모일 뿐이라며 추가 조사와 함께 엄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SK텔레콤 해킹 과정에서 정보 유출의 통로로 쓰인 악성 코드 BPF 도어도 지난해 KT 서버에서 발견된 것으로 확인돼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단 결제의 원흉으로 지적된 소형 기지국 펨토셀에 대한 KT 관리는 더 부실했습니다. 전국 모든 KT 펨토셀의 인증서가 같은 데다 인증서 유효 기간이 무려 10년으로 설정돼 불법 펨토셀로 KT 내부망에 마음껏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통신사나 해외 IP로도 내부망 접근이 차단되지 않았습니다. 손쉽게 만든 불법 펨토셀로 할 수 있는 일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했습니다. 불법 펨토셀을 통해 결제 인증 정보뿐만 아니라 문자, 음성통화 탈취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전문가 자문 및 추가 실험 등을 통해 조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KT는 악성 코드 침해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 등 지연 신고에 대해 송구하다며 펨토셀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정부가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서울의 경우 강남권보다 비강남권이 직격탄을 맞은 모습입니다. 이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2주 연속 축소됐고 반면 토어제 지정 지역이 아닌 경기 구리와 화성은 상승폭이 늘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단지. 지난달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27억 9천만 원에 거래되며 3개월 만에 9천만 원 뛰었습니다. 매매 거래가 빈번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호가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정돼서 거래는 이어지는데 빈번하지는 않습니다. 문의는 그래도 꾸준하고 그렇다고 호가가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가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다른 지역에서도 현금 부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고 시장이 차갑게 식은 건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현금 들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매수를 진행하시는 거고 상환 능력은 있는데 목돈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대기하고 계시는 거고 완전히 선물은 아닙니다. 강남구를 비롯해 송파, 서초 등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가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 외곽 지역은 거래가 뚝 끊기면서 규제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난달 20일부터 이어진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는 368건에 불과했습니다. 거래 위축이 이어진 가운데 대책에 따른 양상은 자치구별로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송파구가 155건에 달하는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인기 지역은 거래가 꾸준했지만 노원구, 도봉구 등 비강남 자치구 중에 거래가 사실상 멈춘 곳도 속출했습니다. 토어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매수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입주를 마쳐야 하고 취득 후 최소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존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던 토어구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돼 이들 지역의 상대적 불이익이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출을 받지 않게 되면 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지 않고 매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난다라고 봐야 되죠. 서울 아파트 값은 0.19% 올라 11호 대책 이후 상승폭은 2주 연속 줄었지만 아파트 값 상승은 39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1호 대책에서 토어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경기도 구리시가 0.52%, 화성시가 0.26%로 직전주보다 크게 오르는 등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가 내일 같은 시간 다른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의 구속 기소가 처음인 만큼 법원에 동시 출석하는 것도 헌정사 첫 사례입니다. 오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등 혐의 재판은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되고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등 혐의 공판은 이보다 5분 늦게 시작합니다. 두 사람 다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라 처음으로 같은 법원, 다른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의 구속 기소가 처음인 만큼 동시에 법원을 출석하는 것도 헌정사 첫 사례입니다. 다만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대면할 가능성은 없을 거로 보입니다. 각각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에서 호송 차량을 타고 법원에 도착하면 이후 교도관 인솔하에 곧장 법정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도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점심 식사를 포함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시간대별 동선을 미리 분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체포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공수처 검사가 증인으로 나옵니다. 김건희 씨 공판에는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명태균 씨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차 주포 이정필 씨 등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집니다. YTN 오종훈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관저 공사를 수주한 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8월 첫 압수수색 이후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의 새로운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특검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과 국고손실과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는데 압수 물품으로는 크리스찬 디올의 의류와 팔찌, 가방 등이 명시됐습니다. 특검이 21g 대표 배우자 조모 씨가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김 씨는 참고인으로 적시됐지만 금품 수수와 관저 공사에 대한 인과관계가 드러나면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g이 한남동 관저 이전 공사를 따내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21g은 김건희 씨가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하는 등 김 씨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조 씨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통일교 측이 건넨 샤넬 가방을 교환할 때 동행한 인물로도 지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 측은 윤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써 4번째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영장에 압수 물품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다면서 별건 수사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별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당 제품을 다 가지고 간 다음에 문제 있는 거 있나 이런 식으로 사실상 표적 수사를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나온 거 아닌가.
특검은 청탁의 실체를 밝히는 한편 윤 전 대통령 등 윗선의 압력이 있었는지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 국감은 역시 김현지 부속실장의 핵심이었습니다. 김 실장의 불출석을 두고 여야가 시작부터 강하게 부딪혔는데요. 고성과 막말, 몸싸움으로 뒤범벅되면서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몸싸움은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 이기환 의원 사이에서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두 사람의 발언을 통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원석 대표가 굉장히 격한 표현으로 민주당이 국감을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이다라고 세게 발언하셔서 제가 뒤에 따라가는 국감을 방해하는 것은 국민의힘이다, 당신들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뒤돌아서서 저에게 몸을 던지다시피 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갑자기 이기현 의원이 육중한 몸집으로 다가오더니 저는 회의장 문을 나가려고 하다가 돌아서 있는 상태인데 그대로 몸을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과 사과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예, 오늘 운영위 국감은 올해 국감의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좋은 의미는 아니죠. 나쁜 의미로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싶은데 여야가 고성과 막말을 했어도 그동안 몸이 부딪히는 일은 없었는데 오늘 소위 배치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여기 정상적인 국정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아마 이것을 지켜보고 계셨던 많은 국민들께서도 상당히 좀 불편한 느낌을 가지셨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당의 일원으로서 좀 송구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국정감사가 감정적으로 격해질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 국정감사나 또는 국회에서 어떤 회의를 진행할 때 이런 소위 동물국회처럼 보이는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만들었던 것이 국회 선진화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언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느 한쪽의 책임을 더 크게 물을 수 없이 양쪽 모두에게 공히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좀 여기서 좀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오늘 누가 먼저 어떤 방식으로 시작했는가를 가지고 진실 게임처럼 이 모습이 변모되고 있는 것 이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여야에서 지금 뭐 김현지 실장의 증인 출석 문제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대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몸싸움에처럼 비춰질 만한 사실 이건 뭐 저희 몸싸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송원석 원내대표께서는 이 부분을 뭐 테러에 준하는 폭력이다 이렇게까지 과장되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해서 그 해소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교훈을 오늘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여야가 갈등 속에서 몸이 부딪힌 게 2019년 이후 6년 만이라고 그러더군요. 글쎄요, 저런 모습이 정말 폭력적인 행위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따라가는 분이 있었고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그렇게 부딪혔는데 따라가는 분이 좀 더 한 번, 두 번 더 미는 그런 형상을 지금 비디오를 통해서 지금 방송을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결국은 여당의 정치력 그리고 운영 능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모습을 저는 저기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뭐 국정감사 그리고 오늘 운영위 국감도 마찬가지지만 김현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나지 않습니까? 오늘 저런 파행도 왜 저런 모습을 연출할 수밖에 없었냐? 최현일 의원이 사보임에서 온 그 주진우 의원이 왜 일로 국민의힘에서 사보임을 했습니까? 최근에 페이스북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김현지 실장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인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줄기차게 사법방해 일지 형식으로 게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주진우 의원은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청와대 법무비서관 했는데 이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1년 9개월 전에 한 것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충돌의 발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기현 의원은 원내대표 비서실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한마디 하고 나가니까 비서실장 왜 거기를 따라가면서 얘기를 합니까? 따라가면서 얘기하면서 부르니까 송원석 원내대표는 문 앞에서 순간적으로 돌아섰는데 이기현 의원이 와서 부딪혔다고 저는 이제 보는데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저런 모습을 국감 마지막에 보여준다는 것은 여당과 야당 모두가 비판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치기라는 표현 자체가 뭐 웃을 수도 있는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진짜 웃을 수만은 없는, 절대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늘 벌어졌는데요. 이기현 의원이 오늘 페북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망하고 유감스럽다 이렇게 시작한 글이었는데 그런데 그 뒤에 배치기 피해자는 나다. 죄가 있다면 배가 나온 죄밖에 없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살 빼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뭐 이기현 의원이 뭐 그 맨 마지막에 뭐 그 뱃살을 빼겠다 뭐 이런 부분들에 저는 포커스가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기현 의원이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는 지금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오늘 운영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 지금 오늘 야당의 의원들이 보여주셨던 모습들은 정상적인 국감을 치르겠다라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한 부분이고 또 본인 역시 다소 감동적으로 흥분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다 이런 또 의사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이 정말 김현지 실장을 운영위에 출석시키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히려 정말 국민의힘이 김현지 실장을 운영위 국감에 출석시키려고 했다고 한다면 아마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장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조금 더 야당 입장에선 유리하다라고 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김현지 실장이 불출석하면 그것을 통해서 뭔가 감추기 위해서 김현지 실장이 안 나오는 것이다. 또 뭔가 덮어주기 위해서 여당도 김현지 실장을 불출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파행 국면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공격하기 좋은 소재로 지금 활용시키려고 하는 측면이 좀 강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이번 국감 기간 내내 5개, 6개의 상임위에서 김현지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들고 그리고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상당히 부풀려진 의혹을 무분별하게 그 의혹 제기를 통해서 김현지 실장이 도저히 이 국감에 참여할 수 없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지금의 이런 국감 그 운영이 파행의 책임까지 여당에게 돌리려고 하는 측면이 좀 강하게 작동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파행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 오전 국감이 파행된 거는 김현지 실장 문제를 거론하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 논란이 커지면서였는데요. 주 의원은 오후에도 계속 김 실장 문제를 물고 늘어졌고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용 당시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박지민 서훈주한테 딱 얘기를 해요. 김 히읗지읒에 만나서 상의해라. 그렇게 얘기한 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보도도 나왔고 실제로 그 텔레그램 같은 내용이 전부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김 히읗지읒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법률비서관 하셨던 분으로서 저는 국정감사 내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다 검토해봤습니다. 주로 김현지 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이 김건희 여사의 관계와 최혜병 사건과의 관계가 덮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강훈식 비서실장은 주진우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이었던 그 전력을 공격을 한 건데요. 뿐만 아니라 여당의 문진석, 최현일 의원을 비롯해서 오늘 그 여당 의원들이 주 의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을 폈습니다. 아까 잠깐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 예. 글쎄요, 이것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도 마찬가지로 운영위의 위원으로 주진우 의원 참석을 했는데 지난해는 괜찮고 지금은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해 국정감사 운영위 할 때 주진우 의원을 못 나오게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1년 9개월 전에 법률비서관 한 것이랑 지금 현역 의원으로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런 운영위 국감에 꼭 필요한 의원이기 때문에 사보임을 통해서 운영위 국감에 투입을 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전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해충돌 소지라고 해서 파행으로 이끌고 이런 것은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고 주진우 의원이 가장 강력하게 김현지 실장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지금 6가지 정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인멸 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등 뭐 한 6가지 정도를 지금 사법방해 일지라고 해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진우 의원이 지금 운영위 국감에 참석한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거꾸로운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큰 공격을 하다가 원내대표하고 지금 민주당 의원이 지금 부딪히는 그런 사태도 일어났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주진우 의원께서 오늘 뭐 입틀막이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과연 입틀막이었다면 주진우 의원의 발언이 이렇게까지 언론에서 소개될 수 있었겠습니까? 주진우 의원께서는 하신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입틀막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뭐 저희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마 최현일 의원께서 이해 충돌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건 주진우 의원이 23년도에 최혜병 사건이 있을 때 당시 대통령실의 법률비서관으로 재직하고 주진우 의원과 당시 국방부에 관련된 인사들하고 전화 통화한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그 이해 충돌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이런 그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주진우 의원이 사보임대에서 운영위에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김현지 실장에 대한 어떤 증인을 채택하고 질문을 하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주진우 의원이 들어와서 운영위를 파행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결국은 운영위가 열리지 못하게 된 책임도 주진우 의원이 상당 부분 같이 져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김현지 실장이 운영위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놓고 양쪽에 이제 부딪힌 건데 어쨌든 그 보니까 오후에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기를 김현지 실장을 대기시켰다고 그래요? 국회가 부르면 나갈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원래 김현지 실장은 국감이 열리기 전부터 증인을 채택한다면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나오겠다라는 의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국회 운영위에서 여야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원래 오늘 대통령께서 오후에 그 산불 현장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고 그 자리에 김현지 실장이 부속실장으로서 수행을 하게끔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국감위에서 마지막까지 운영위에서 증인으로 합의가 된다면 나가서 답변을 성실하게 하라라는 취지에서 경내 대기를 지시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끝까지 운영위에서 김현지 실장을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대기만 하다가 오늘 국감이 이렇게까지 지금 파행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반발을 하던데요?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난 국감이 시작되기 전부터 정무수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100% 국감에 나간다. 단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면. 민주당이 합의 안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증인 채택을 다 하고 직전 정부에 한 70명 정도 증인을 채택하면서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 정진석, 김태효, 김성훈, 윤재순 전직 지난 정부 핵심들을 증인 채택하자고 맞서면서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는 결국은 합의를 못하고 흔들기 전략입니다. 결국은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안 한다는 것은 민주당 뜻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금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김현지 실장도 좋고 다 해서 증인 채택을 하면 다 출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난번에 오전 출석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거 제안했었는데 국민의힘이 안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아니 오전 출석 지금 보십시오. 고성과 막말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시에 시작해서 그럼 새벽 7시부터 시작하면 모르겠는데 10시에 시작해서 양당 간사들이 지금 국감에 대해서 서로 의견 개진을 여러 명이 하고 또 지금 고성 막말을 또 싸우면서 하다 보면 1시간 반 금방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오전이 53분인가 밖에 못했습니다. 53분 질의 시간에 중에서도 김현지 실장만 하겠습니까? 그러면 김현지 실장이 만약에 나온다면 아마 정의 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김현지 실장을 국감에 내놓기 싫다.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것이고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이 가장 강력하게 공격했던 부분이 김건희 여사 부분입니다.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야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김현지 실장한테 앞으로도 계속 집중적인 포커스가 이루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여야 대표는요. 그중에서도 이제 장동혁 대표가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의 거센 항의로 참배는 15분 만에 중단이 됐는데 현장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디라고 가네! 장동혁 물러나! 나오세요 이제. 뭐 하는 거야? 나 어디지 장동혁 같은 잡자가 지금? 국민의힘은 그동안 5.18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진정성 있는 사과도 했고 저희 강령에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진정성이 아직 다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전달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장동혁 대표 시위대의 거센 저지에 막혀서 헌화 분향은 물론이고요. 방명록 작성도 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늘 광주 시민들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광주 시민들께서 왜 이렇게 분노를 하셨을까? 그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는 좀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장동혁 대표는 지금 5.18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그 광주 시민들께서 분노한 지점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하고 지도부가 같이 면회를 가지 않습니까?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윤어게인을 주장하시는 분들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이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진실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는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광주에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저것이 일부 시민단체의 의사다라고만 보실 게 아니라 성난 민심이 지금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에게 어떠한 그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처절한 뼈저린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걸 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매달 광주에 찾아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진정으로 하지 않는다거나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절연하지 않는다거나 그러면은 분위기 별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선제적인 조건을 내건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정치의 목적이 뭡니까? 미래의 방향성 그리고 통합이지 않습니까? 사회 갈등을 최대한 억제하고 해소하는 사회 갈등이라는 것은 이념적인 갈등 그리고 계층, 남녀, 성 갈등 그리고 지역주의 갈등 이런 것들이 가장
가장 대표적인 건데 그런 것들을 통합으로 엮는 거고 물론 뭐 그렇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가 정치가 팬덤 중심으로 해서 극단화 정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모습은 과거 같으면 대선 때는 볼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인데 지금은 평상시에 각 당사 앞에 가면은 유튜브들이 모여 서고 있고 거기에서 정당을 향해서 누구를 제거하라, 탈당시켜라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하고 있고 이것이 정보화 시대가 맞는 어떤 나쁜적인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로 저런 모습을 하면서 호남에 가고 싶겠습니까? 충분히 예상을 했을 것이고 당대표도 마찬가지로 양복에 옷을 찢기면서까지 오늘 가서 그 호남의 그 차가운 민심을 목도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대표 경선 때는 뭐 1년에 몇 번씩 오겠다고 했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오겠다. 물론 그것이 실현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국민의 나름대로 극단적인 어떤 팬덤 정치가 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보고 국민의힘에서 극단적으로 지지하는 계층은 상당히 비판적일 수도 있는 겁니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라는 사람은 우리 갈등을 질서로서 전환시키는 그런 정치의 모습에 가장 앞서서 나갈 필요가 있고 돌을 맞거나 계란을 맞더라도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서 가야만이 그 진정성이고 결국은 이 심판은 우리 언론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선거에서 국민들이 표로 심판하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통합의 정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딱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진정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저는 잘못된 과거에 대한 통절한 반성이 전제가 되지 않는 행동은 진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런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사과를 받는 사람이 거부를 했을 경우에는 사과를 받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맞춰서 사과를 해야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예. 오늘 아침에 그 당 대표 최고위원회에서 오늘 광주 5.18 민주묘지를 방문한다. 헌화하러 간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가 나갈 길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이 과거에서 호남을 향한 그런 열망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것이 말로 해서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뭐 당대표 선거라든가 지난 대선 때도 보면은 국민의힘 당사를 호남으로 옮기자. 그런 지금 그 당대표 정책도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만큼 지역적인 갈등, 과거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런 삼김 시대처럼 그런 것들이 아직은 있고 세계적인 어떤 정체가 신냉전 체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냉전 체제라는 것은 이념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그런 어떤 갈등 구조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지역주의 정치가 앞으로 더 심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저는 우려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 이제 광주 방문 전에 국민의힘의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이 부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민주당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보고를 하고 27일에 표결에 붙이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민주당 의석만으로 이제 단독 처리가 가능한데 표결 결과가 이제 상당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게 국민의힘 전체에 미칠 파장까지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이미 이제 국회로 지금 넘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이제 본회의에 보고되고 본회의 보고돼서 그 다음 바로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이제 처리가 되는 것인데요. 지금 본회의 일정을 저희 민주당은 13일로 의장께 요청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양당이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쉽게 지금 이제 합의에 응할지는 이제 좀 미지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13일 날 보고가 되면 지금 27일 날 본회의가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표결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예. 저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관련된 지금 그 특검에서의 조사 결과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알려졌던 부분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또는 당시 대통령실의 인사들 이렇게 통화도 하고 그 이후에 그 본회의장이 아닌 그렇죠. 당사나 예. 또는 국회의 예결위 회의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당시 계엄을 해제하려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다 정도까지만 나왔는데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지금 그때의 그 본회의장에 있었던 한동훈 전 대표를 본회의장에서 나오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다양하게 이 투표를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것들을 좀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강한 의구심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고 그렇다면 이 국민의힘에는 상당한 파장이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파장이 아마도 궁극적으로 가게 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두려움과 전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을 심하게 하고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엊그저께 대통령께서 국회에 내년도 시정연서 그 예산과 관련된 시정연설을 하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이콧한 이유를 이걸로 삼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굉장히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상식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조은석 내란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리고 대통령 시정연설이 물론 민생적인 관계에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으로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 그런 총의가 모여졌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이 들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특검이 브리핑에서 표결 방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결 장애 그러면 방해 의도라는 그런 느낌적으로 지금 특검에서는 이 느낌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관심법이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 느낌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정치적 행위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어떤 식으로 표결을 방해했고 너희들 거기 들어가지 마. 그리고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서 빠져나와서 표결에 불참해라. 그래야만이 계엄 해제가 가결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적법 절차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긋난 그런 모습을 지금 특검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검의 이런 부당함 그런 것들을 호소하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13일 날 보고하고 27일 날 표결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양심에 따라서 이제 표결을 할 수밖에 없고 그 표결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심사를 받아라 하면 받는 것이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나는 이거 투표할 거 없이 그냥 가서 받겠다. 결백하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은 여당과 야당 하여튼 당의 명운을 걸고 서로 싸우는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구조물이 무너져서 9명이 매몰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구조가 됐는데 나머지는 고립 상태로 추정돼서 당국이 지금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인 남성 키보다 높은 담장 너머로 대형 구조물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에 있는 대형 보일러 타워가 무너진 건 오후 2시쯤. 대형 철제 구조물이 굉음을 내면서 주저앉으며 9명이 매몰됐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무너진 구조물은 가동이 중단된 높이 60m 정도의 보일러 타워.
일정 간격을 두고 나란히 서 있는 타워 3개 가운데 하나가 주저앉은 겁니다. 사고 당시 고소 작업 차량 기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구조물 위에서 작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매물자 가운데 일부를 구조했고 남은 매물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찾고 있는 상태죠. 저희들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든 확보를 해서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날이 어두워지며 수색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구조당국은 조명을 켜놓은 상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밤샘 수색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현장에서는 매몰 작업자를 찾고 또 구조하는 일이 가장 시급합니다. 하지만 무거운 철 구조물이 장애물로 작용하면서 구조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종혁 기자입니다. 60m짜리 보일러 타워 구조물이 무너지며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바닥이 빈 공간에 4개의 기둥으로 세워진 구조물인데 대부분 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조대는 안전을 확인하며 구조물 사이에서 매몰자를 찾고 있습니다. 철 구조물을 걷어내기 위해 크레인을 배치했지만 작업을 바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붕괴로 매몰자가 추가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좀 찾아지면은 그 안정화를 우리는 좀 더 시켜가지고 크레인으로 들든지 해체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구조 작업이 될 겁니다. 이 때문에 구조 작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거라는 게 구조당국의 판단입니다. 문제는 안에 있는 작업자들의 상태, 부상이 심각한지, 출혈이 있는지 등 작업자들의 상태에 따라 골든타임이 유동적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야간 구조 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작업 여건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작업자들의 저체온증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구조와 조심스러운 철거가 병행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구조가 돼야 됩니다.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는 지난 1981년 준공됐고 지난 2021년부터 사용이 중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부터 폭약으로 철거할 때 구조물이 쉽게 무너지도록 하는 취약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조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크레인 등 중장비와 인력을 대거 투입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관세, 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정리한 조인트 팩트시트, 즉 공동 설명 자료의 발표가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에 대한 미국 내 논의가 길어지는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관세 안보 분야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는 이번 주 초에는 나올 거라 예상됐습니다. 회담 직후 대통령실도 2, 3일 정도면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팩트시트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안보실장님이 안보와 다 합쳐서 팩트시트를 아마 하루 이틀 2, 3일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팩트시트는 공개되지 않았고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은 갈수록 커졌습니다. 안보 분야의 이견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진통을 거듭하던 관세 분야까지 한미 정상의 두 번째 만남을 계기로 전격 타결됐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수면 위로 떠오른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가 결국 막판 변수로 등장한 거란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동의했지만 미국 내 관계부처는 이 문제를 주의 깊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감한 핵기술 관련 사안인데다 핵 비확산 체제와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 요소입니다. 상대국이 있는 문제라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점을 가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세 협상이나 특히 외교 안보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다부처 사안입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의 약속 탓에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서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인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려면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겁니다. 국내 조선소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려는 우리 입장과 달리 필리 조선소 등 미국 내에서 건조하길 바라는 미 측의 요구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대통령실은 안보 분야를 포함한 팩트시트가 이르면 이번 주엔 발표될 거로 기대하고 있는데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선 일단 큰 틀에서 협력한다는 취지의 문구만 담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두고 우리나라에서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미국 필리조선소에 잠수함 건조시설을 만들기 위해 투자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체 수요도 충당하기 버거운 미국 업체에 우리 잠수함을 건조해달라고 하는 것 역시 현실적이지 않은 방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화오션 미국 법인에 대한 제재를 철회할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미중 양국이 무역 합의를 했다는 점만 거듭 언급했습니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화오션 산하 5개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넣은 조치를 중단할 것인지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대신 미중 양국이 관세 조정에 관한 공식 문건을 발표했다며 중국은 양국 정상회담 합의와 무역 협상 성과 이행 작업을 함께 잘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가 적법한지를 가리기 위한 심리를 벌였습니다.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하는지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는데 이 대법원의 결정은 미국 안팎에 큰 파장을 가져올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워싱턴 DC 대법원 청사에서 3시간 가까이 진행된 관세 소송 구두 변론의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아이파를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정당한지였습니다. 이 법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4월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를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아이파에 근거해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우어 법무차관은 트럼프가 비상 권한을 사용한 건 미국의 무역 적자가 미국을 경제, 안보적 재앙 직전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It's the power to regulate foreign commerce. These are regulatory tariffs. They are not revenue-raising tariffs. 반면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측은 관세는 곧 세금이라며 헌법은 과세 권한을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넘어섰다고 반박했습니다. Only Congress has the power to impose tariffs on the American people, and tariffs are nothing but taxes on the American people. 보수 성향 대법관을 포함해 상당수 대법관은 비상사태를 근거로 제한 없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행정부 주장에 상당한 의구심을 나타냈다고 CNN과 뉴욕타임스 등은 보도했습니다. The vehicle is imposition of taxes on Americans, and that has always been the core power of Congress. 앞서 1심과 2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의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승리할 경우 사실상 의회 견제 없이 관세 부과를 이어나갈 수 있게 돼 전방위적 관세 정책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대로 대법원이 제동을 건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원하는 품목에 원하는 수준의 관세를 제한 없이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동시에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패하더라도 관세를 부과할 다른 법적 수단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관세 정책에 대한 대비는 계속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국회 예결위 차원의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확대 재정이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 될 거라는 정부, 여당과 달리 야당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복원을 지적하며 내로남불 예산이라고 맞섰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청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점검했던 국회 예결위. 하루 뒤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728조 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본격적인 종합 정책 질의 시작 전 정부가 먼저 제안 설명에 나섰습니다.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이제는 재정을 투입해 미래 산업 전환을 이끌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조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2026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전액 삭감했던 특수활동비를 복원한 걸 두고 내로남불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특활비 없어도 국정은 마비되지 않는다고 큰소리치더니 정권을 잡자마자 예산을 복원시켰다며 이제라도 석고되지 않은 한편 책임자들은 직접 예결위에 출석해 경위를 소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는 필요 없다던 예산이 지금은 왜 꼭 필요한지 비서실장이 직접 책임자로서 예결위에서 국민에게 한미 관세 협상이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하는지를 두고도 여야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합의가 양해 각서, MOU 형태로 결정됐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지만 원칙적으로는 조약의 경우에는 비준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한 형식의 국회 동의. 야당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입법 사항에 대해선 국회의 동의권을 부여한다는 헌법 60조를 근거로 절차를 지키라고 맞섰습니다. 매년 30조 원 가까이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국회 비준도 없이 대미 투자 특별법으로 하겠다. 국회를 존중하는 겁니까? 여야는 하루 더 종합 정책 질의를 진행한 뒤 다음 주부터는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로 나눠 부별 심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경내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실장이 국회 결정에 따라 상임위에 출석한다는 입장에 변함없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에 김 실장은 오늘 오후 이 대통령의 외부 일정에도 동행하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특정인을 넘어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때도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나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지난달 3일 벌어진 반중 시위를 예로 들며 최근 특정 국가나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 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제구역에서 무인 비행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거나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이미 위헌 판결된 점을 지적하며 해당 법안은 전단 살포와 비슷한 행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날 급락했던 코스피가 개인 투자자들의 저점 매수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며 장중 4천선을 다시 내주는 등 하루 종일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검은 수요일을 보낸 코스피는 개장 직후 2% 넘게 뛰어오르며 안정적으로 4천선 후반에 안착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하자 우리 증시도 이에 힘입어 장 초반 단번에 4,111포인트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오름폭을 모두 반납했고 장중 4천선이 다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개미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4천선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지수는 소폭 오른 4,026.4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4천선이 심리적 지지선 역할을 하며 시장의 중심선으로 작용했습니다. 전날 급락장에서도 지수를 방어했던 개미들은 이날 하루에도 8천억 원 넘는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도 힘을 보탰지만 외국인은 그 2배인 1조 6천억 원 넘는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혼조세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2% 반등해 59만 원대를 회복한 반면 삼성전자는 10만 원을 내주고 9만 9천 원대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오르내림을 거듭하다가 전날보다 소폭 하락한 89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공지능 거품론이 잦아들고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가 안정되기 전까지 확실한 반등은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불안감이 아직은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조정 국면 속에서 좀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원달러 환율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소송 패소 가능성에 1.7원 내린 1,447.7원을 기록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목걸이와 금 거북이 등 각종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에게 오는 24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김 씨에게 금 거북이를 주고 공직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휠체어를 타고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이미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지난 9월 25일 기소 이후 첫 조사를 한 지 2달 만인데 서희건설 측이 제공한 나토 순방 귀금속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특검은 김 씨가 서희건설로부터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등 고가의 장신구들을 받은 대가로 이봉관 회장 사위의 인사에 힘을 써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앞서 조사가 이뤄진 김상민 전 검사 관련 사건을 제외한 이른바 매간 매직 의혹을 전반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2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결국 휠체어를 타고 특검에 출석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해서도 캐물을 걸어 보입니다. 금거북이랑 한지 공예품 전달하신 이유가 뭡니까? 공직 청탁 목적이셨어요? 전달하신 이유가 뭡니까? 적격성 검토. 이 전 위원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특검은 조사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입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금거북이 등 각종 선물을 건넨 대가로 위원장직을 얻어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결국 매간매직 의혹의 종점은 공직자인 윤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데 특검은 김건희 씨 조사 이후 윤 전 대통령도 잇따라 소환한다는 구상입니다. 수사 막바지 특검이 본격 매간매직 의혹을 정조준하는 모습인데 앞서 조사실 영상중계 문제로 김 씨 변호인단이 변협에 진정까지 낸 상황에서 김 씨가 다시 특검 조사실에 앉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고자 한동훈 전 대표에게 본회의장 이탈을 요청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0시쯤 본회의장에 있던 한 전 대표에게 전화해 아래로 내려와 달라고 요청한 점을 적시했습니다. 이어 이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협조 요청을 받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을 밖으로 빼내려는 의도였을 것으로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명태균 씨와의 대질 성사와 무관하게 오는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명 씨가 불출석하더라도 오 시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예정대로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미공개 여론조사 13건을 제공받고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돌과 유명 트로트 가수의 공연,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경기 입장권 등을 정가보다 수십 개 넘게 팔아 폭리를 취해온 안표상 17곳이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들은 연간 4만 건이 넘는 입장권을 확보해 최소 200억 원이 넘는 안표를 유통시켰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안표상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안표상들은 아이돌과 유명 트로트 가수의 공연과 뮤지컬 입장권을 정가보다 15배나 높게 판매했습니다.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경기는 10만 원 수준의 입장권을 200만 원에 재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는 17개 안표상들은 연간 4만 건이 넘는 입장권을 확보한 후 정가의 최대 30배를 받고 안표를 팔았습니다. 유통규모는 최소 200억 원을 넘었습니다. 특히 30대 중반의 공공기관 근무자와 사립학교 교사도 덜미가 잡혔는데 안표 판매액이
각각 4억 원과 3억 원을 넘었습니다. 암표팔이 수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고거래 커뮤니티를 활용한 티켓 재판매와 암표업자가 대신 예매하는 대리 티켓팅, 불법 예매를 가능하게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 등입니다. 한 업체는 해외 관광객 등에게 공연 암표를 파는 등 6년간 4만 장이 넘는 암표를 판매해 100억 원을 벌어들이고도 수익 금액은 적게 신고했습니다. 암표상들은 차명 계좌를 이용해 수익 금액을 분산하고 세금을 축소하거나 빼돌린 소득으로 수억 원대의 국내 해외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민생과 시장 질서에 미치는 산의 파급력과 시급성을 감안해 암표업자의 자금과 은닉재산 추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세청은 금융추적과 FIU 정보 등 가용 수단을 활용해 암표 판매와 관련된 현금 거래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탈루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서울 천호동에 있는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피의자는 구속 전 신문을 포기했는데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목 부분을 부여잡은 여성이 다급히 지나가는 차를 멈추게 합니다. 쫓아온 남성이 여성을 향해 돌진하지만 주변에서 이 모습을 본 시민에게 제압당합니다. 지난 4일 서울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직원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전 조합장 60대 A씨가 붙잡히는 모습입니다. 병원에 옮겨진 60대 여성 1명이 숨졌는데 A씨는 결국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와 해당 조합 관계자들의 증언을 살펴보면 전직 조합장인 A씨는 조합 내에서 여러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조합원 1명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고 최근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구형받았습니다. A씨는 흉기 난동 바로 전날 조합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이 확보한 조합의 해임 결의안을 보면 해당 조합원들은 A씨가 주택정비 사업을 망가뜨리려 한다는 점을 주요 해임 사유로 적었습니다. 주택 정비 사업 등을 둘러싸고 적잖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경찰은 A씨가 앙심을 품고 벌인 범행인지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오늘 오후 용산역에서 화물열차가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코레일은 오늘 오후 3시 40분쯤 용산역에서 20량짜리 화물열차의 뒤쪽 한 량이 궤도에서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열차는 화물을 싣지는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청량리 방향 경의중앙선 열차가 용산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있으며 용산 춘천 간 운행되는 ITX 청춘은 청량리에서 춘천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가 이번 달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11월 안에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이를 수원지방검찰청에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에는 검찰과 경찰,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 마약범죄 수사와 단속 관련 기관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핵 잠수함 보유 의혹을 거듭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을 언급하면서 일본도 핵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이후 한미 군 당국 간 관련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We're going to work closely with the Department of State and the Department of Energy to fulfill President Trump's commitment in a deliberate manner. 이런 움직임에 일본 정부와 현지 언론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고이즈미 일본 방위상이 방송에 출연해 주변 나라는 모두 핵 잠수함을 가진다며 핵 잠수함의 보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집권자민당과 일본 유신회는 연정 수립 합의문에서 차세대 동력을 활용하고 수직 발사 장치를 장착한 잠수함 보유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읽힙니다.
これを原子力も排除しないあらゆる選択肢を排除することなく議論すべきだということはその通りであります。今でもその思いは変わりません。 다만 요미우리 신문은 원자력 기본법에서 원자력 이용은 평화 목적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내년 안으로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검토하고 GDP 대비 2% 방위비 목표를 2027년도에서 2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를 예의주시하면서 장거리 타격 능력 등 방위력 강화를 위한 명분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브콜에도 묵묵부답이던 북한이 미국의 최근 이딴 제재 발표에 반응을 내놨습니다. 미 행정부의 악의적인 본성이 또 드러났다고 반발하며 인내심을 갖고 상응하게 상대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의 입장은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의 담화로 발표됐습니다.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국의 속내를 다시 확인했다는 제목으로 시작해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점치던 세간의 추측이 종지부를 찍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미 행정부가 발표한 대북 제재에 반발한 것으로 실패한 과거의 낡은 각본을 답습하며 또다시 변할 수 없는 대북 적대적 의사를 재표명한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가 우리를 끝까지 적대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우리 역시 언제까지든 인내력을 갖고 상응하게 상대해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 재무부는 사이버 범죄 자금 세탁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산 석탄, 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의 제재 추진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했던 에이펙 계기 북미 정상회동이 불발된 이후에 잇따라 취해진 조치라 대북 압박성 카드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신속히 나온 건데 우리로 치면 외무부 차관급이 담화를 내 수위는 조절한 측면도 있지만 대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더욱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재를 변하지 않는 적대성의 증거로 제시하면서 대화나 협상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고 트럼프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 기대가 사라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내력과 상응하는 대응을 언급한 만큼 기존의 비례적 강대강 정면 대결을 강조하면서 장기전을 예고한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수십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2년 동안 도피하던 수배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보험 차량을 몰다 순찰 중인 경찰에 적발된 건데 3km가량의 추격전 끝에 검거됐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순찰 도중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검은색 고급 외제차를 발견한 뒤 멈추라고 지시합니다. 벤츠 차량 정지하세요, 정지. 하지만 승용차는 정차 지시를 따르지 않고 빠르게 질주합니다. 불법 유턴 등으로 교통 법규를 어기며 3km가량 도주를 이어가다 결국 막다른 골목에서 붙잡힙니다. 알고 보니 운전자인 50대 남성 A씨는 2년 동안 도피 중이던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10년 동안 피해자 24명에게 투자 사기를 벌여 41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건물 위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줄기를 뿌립니다. 새벽 6시쯤 경기 연천군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주민 2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은 주택 안에 있는 난로 배기관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원에선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운전자는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가 대피에 다친 사람은 없지만 차량 일부가 탔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한국 선수로는 21년 만에 메이저리그 우승 반지를 획득한 LA 다저스 김혜성 선수가 금이 환영했습니다. 꿈의 무대 자체에 선 것이 좋았다면서 메이저리그를 꿈꾸는 선수들에게도 도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2연패를 달성한 다저스의 역사적 순간을 김혜성은 그라운드에서 함께했습니다. 월드시리즈 7차전에 대수비로 나와 경기를 마무리한 겁니다. LA 도심 카퍼레이드까지 즐기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한 김혜성. 시즌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김혜성은 7차전 출전에 설렜다면서도 벤치에서의 시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야구 선수가 다 경기에 나갈 수 없잖아요. 올해 포스트 시즌 때 제 역할은 백업 선수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의 초조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선수로서는 두 번째로 21년 만에 메이저리그 우승 반지를 끼게 됐지만 자신에 대한 평가는 엄격했습니다. 이번 시즌 점수는 30점 정도라며 내년 시즌 목표를 지금의 자신을 넘어서는 것으로 잡은 겁니다. 항상 제가 야구 선수로서 항상 새기는 목표인데요. 작년에 저보다 잘하는 게 일단 첫째 목표고요. 메이저리그를 고민하는 선수들에겐 도전을 조언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도전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한번 살고 한번 야구하는 거 어떻게든 꿈에 도전하길 바라겠습니다. 더 큰 무대에 도전하고 싶다며 국가대표팀에 참여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김혜성. 꿈의 무대에 도전해서 일궈낸 메이저리그 승리로 다저스에서 받을 우승 보너스만 7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우리나라 야구의 황금 세대라고 하면 박찬호, 임선동, 박재홍 등의 73년생, 그리고 추신수, 이대호, 오승환 등의 82년생들이 꼽히죠. 최근에는 03년생들이 뜨고 있습니다. 이번 WBC를 준비하는 대표팀에서도 03년 황금 세대들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내년 3월 WBC에 앞서 체코, 일본과 평가전을 위해 모인 야구 대표팀. 30대가 3명에 불과할 정도로 젊은 선수들이 주축을 이뤘는데 최근 대표팀에서 반짝이는 활약을 했던 03년 황금 세대가 5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타선에선 안현민이 시즌 최고의 활약을 발판 삼아 주전 한 자리를 예약했습니다. 엄청난 힘과 뛰어난 선구안으로 대표팀에서도 중심 타선 한 자리를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웅은 가을 야구의 영웅이었습니다. 한화와 플레이오프 5경기에서 타율 6할 2푼 5리에 홈런 3개. 노시환과 송성문, 문보경 등이 버티고 있는 대표팀 3루수 경쟁은 김영웅의 합류로 더 뜨거워졌습니다. 마운드에서 03년생은 대표팀 단골 문동주와 박영현, 그리고 롯데에서 올 시즌 가능성을 보여준 이민석입니다. 특히 2년 전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을 책임졌던 문동주는 이제 대체에 불과한 대표팀 선발 투수로 성장했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 너무 좋은 것 같고 고개를 돌리면 다 친구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그만큼 03년생들이 야구를 잘하고 지금까지 잘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이번 명단에 빠졌지만 지난 시즌 MVP인 기아 김도영을 비롯해 롯데의 윤동희, 삼성의 이재현 등도 내년 WBC 대표팀 승선을 노리는 동갑내기 친구들. 더욱 강력해진 황금 세대들이 국제대회에서 침체에 빠진 대표팀 재도약에 선봉에 섰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LG 트윈스 구광모 구단주가 한국 시리즈 MVP 김현수 선수에게 고급 시계를 선물했습니다. LG 트윈스는 곤지암 리조트에서 한국 시리즈 통합 우승 기념 행사를 열고 트로피 전달과 함께 MVP 시계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LG는 1998년 구본무 회장이 팀이 우승할 경우 MVP에게 전달하라며 고급 시계를 구입해 금고에 보관해왔던 것을 계기로 2023년 우승 때부터 MVP에게 시계를 선물해 오고 있습니다. 남자 프로배구 한국전력이 OK저축은행의 추격을 뿌리치고 개막 3연패 뒤 2연승을 달렸습니다. 한국전력은 OK저축은행과의 홈경기에서 외국인 공격수 베론이 두 팀 통틀어 최다인 36득점을 올리며 세트 점수 3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자부 페퍼저축은행은 GS칼텍스를 세트 점수 3대2로 제압하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의 3연승은 지난 시즌에 이어 창단 두 번째이자 팀 최다 타이 기록입니다.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의 스미레 4단이 효린배 미래 여제 최강전 결승에서 정유진 5단의 승리를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스미레 4단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 만족하지만 조금 더 쉽게 대국을 마무리했어야 했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습니다. 효린배에는 2003년 이후 출생한 여자 기사 18명이 출전했고 스미레 4단이 한국 공식 기전에서 우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흥석 신임 국기원장이 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윤흥석 신임 원장은 지난 9월 선거에서 1,500여 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47%의 최다 득표를 얻어 제18대 국기원장에 당선됐습니다. 윤 신임 원장은 취임식에서 전 세계 도장 지원 사업 활성화와 심사 제도와 교육의 혁신, 국제 협력 강화 등을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세계인의 태권도인들이 선택해 주시는 것 먼저 감사드리고 교육과 심사를 통해 세계를 태권도를 통일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국기원 단증 보급에 최대한 힘쓰겠습니다. 홍명보호의 중원 사령관인 황인범이 부상으로 11월 A매치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황인범의 소속팀 페이에노르트는 유로파 리그를 앞두고 황인범이 심각한 부상 때문에 6주에서 8주 정도 전열에서 이탈한다고 전했습니다. 축구협회는 황인범의 왼쪽 허벅지 부상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체 발탁 없이 11월 A매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축구의 신으로 불리는 메시와 손흥민의 팀 동료 부안가 등이 2025 시즌 미국 프로축구 베스트 11에 선정됐습니다. 메이저리그 사커 사무국은 메시는 29골에 도움 19개를 기록하며 리그 최다 득점자가 됐고 뛰어난 성적과 리더십으로 2년 연속 MVP를 수상하는 최초의 선수가 될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부안가에 대해서는 리그 최고 이적료로 LAFC에 합류한 손흥민과 역사적인 공격 파트너를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일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절기 입동인 내일도 절기가 무색하게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9도로 아침 추위도 조금 덜하겠고 한낮에는 20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도 더 온화해지겠습니다. 다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고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또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하늘이 흐려지는 가운데 늦은 오후에 영동을 시작으로 모레 새벽에는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약하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해안에서는 대조기에 접어든 만큼 저지대 침수 피해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9도, 대전 7도, 광주 9도, 부산 14도로 예년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20도, 광주 21도, 부산 21도로 예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모레 밤사이 충청 이남에 비가 오겠고 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수도권과 영서지방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초반에는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